양반과 규수 9살 유섬이 처자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 마을에서 포졸에 이끌려 전주, 임실, 남원, 운봉, 인월 역참길을 따라 압송되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해발 513m, 파령제를 넘은 후 낯설고 산설고 물소리 말소리 다른 경상도 함양을 걸어갔습니다.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리는 유학이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산삼의 고장으로 산삼축제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함양에는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진 전쟁, 황석대첩이 있는 황석산성이 있습니다. 황석산성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에 소재한 해발고도 1190m에 있습니다. 황석대첩은 관군의 지원이 없는 민간인들이 뭉쳐서 외적과 싸운 전쟁입니다. 정유재란 때 곡창 전라도를 점령하려는 외적을 막은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때 외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의병장은 안음영감 존재 곽준, 전 함양군수 대소원 조종도, 증직 감찰 현보 유명계입니다. 존재 곽준의 외사촌 매영 유명계는 군량미를 제공하였고 군무장으로서 외적과 싸우다가 배우자 초계정씨, 동계정원의 고모, 노비, 물금과 은작과 함께 순국했습니다. 또 함양에는 최치원 선생께서 조림한 상림숲이 있습니다. 19. 종년의 자식. 거제에서 장성하면서 관연한 유섬이 처자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유섬이 처자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세상 관습을 따라 시집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세워 혼자 살 것인지. 노비 신분인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섬이 처자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수양 어머니에게 토굴 같은 거처를 마련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비는 자식을 낳아도 노비인 것을.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토굴 같은 집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신분 세습의 악법인 노비종모법에서 더 나아간 일천즉천 제도에 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일천즉천법은 부모 중 어느 쪽이라도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조선 말까지 철저하게 시행되었고 왕실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가의 치부수단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임금에게 일천즉천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영조조차 일생 동안 자격지심에 시달려야 했을 만큼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양반의 본처 소생들은 호적에 올라가는데 몸종에게서 난 자식은 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아비로서 할 짓이 못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제도를 놓고 지식인들인 양반 계급은 입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자신들의 부를 키워주는 제도적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누군가 이 노비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없었던 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1622년에 태어나서 1673년에 세상을 떠난 초기 실학사상가 반개 유영원의 반개수록에 적힌 내용을 보면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지적했어도 호응하거나 문제 삼는 선비는 없었습니다. 노비 매매 금지 상소를 했던 율곡이 이도 추군 후 상속 재산 목록 분재기에 119명의 노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4계급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하층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김웅도는 타작이라는 풍속화에 신분제도의 실상을 그려놓았습니다. 일 안 타고 자빠져 있는 양반 계급과 노역하는 하층민의 모습입니다. 김웅도 타작. 노비의 수와 비율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양반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노비들의 경제력이 좋아져서 속량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숙종 16년 1690년에는 양반 9.2%, 평민 53.7%, 노비 37%라고 알려졌습니다. 조선 중기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노비 수가 늘어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산청의 단성 지역에서는 노비 수가 64%였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5년 1729년에 양반 18.7%, 평민 54.6%, 노비 26.6%가 되었습니다. 노비가 줄어든 만큼 양반이 늘었습니다. 노비가 돈 주고 양반 신분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자광. 함양은 종의 자식으로 출세해서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1439년에 태어나서 1512년에 세상을 떠난 유자광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함양 읍내 학사루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중국식으로 지은 커다란 2층 누각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유자광이 지은 시를 현판으로 만들어 학사루 누각에 달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1431년에 태어나서 1492년에 세상을 떠난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와서는 직속 상관이 지은 시 현판을 떼어내 태워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도지사가 시를 지어 현판을 달았는데 군수가 떼다가 불에 태운 사건입니다. 관찰사가 아니라 정승이면 무엇하리? 쌍놈은 쌍놈이니라. 양반과 얼자가 부딪히면 벼슬자리 서열과 상관없이 얼자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자광이 기분 좋을 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죽은 김종직을 무오사화에서 부관 참시하게 된 이유라고 사대부들이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역사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유자광은 남원 사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몸종이었습니다. 서자보다도 못한 얼자였습니다. 유자광이 출세해서 함양 고모댁에 문안 갔을 때 고모가 돗자리를 마당에 던지며 너는 마당에 꿇고 절해라. 하며 모욕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년의 몸에서 난 자식, 얼자는 집안에서 조차 사람 대접 못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자광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의 총애를 받는 얼자 고관을 양반 선비시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기회만 되면 깎아내리다가 급기야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모두 보태어 조선의 으뜸간신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자광에 대한 음해상소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분제 유지가 양반들에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정작 유자광 본인은 그런 세평에 별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임금 말고는 달리 기댈 곳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그에게 작당할 패거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처지의 권력자였습니다. 유자광이 지향했던 권력의 목표는 힘센 자에게 붙어라. 였습니다. 힘센 자는 임금이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권력자 싹수가 노래 보이면 다음 임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조부터 중종까지 5 임금을 거쳤습니다. 당대 권력이라는 롤러코스터를 신나게 탔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당나라 다음 시기인 5대 십국 시절에 882년에 태어나 954년에 세상을 떠난 재상 풍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풍도는 재상으로서 건국 후 금방 없어졌던 새 왕조의 5 임금을 섬기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풍도는 죽음에 임하여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임금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난세의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했다. 유자광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원과 함양에서 유자광의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출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후련함을 유자광을 통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희는 소설 혼불내권에 서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려거든 유자광 같은 자식을. 그게 남원 서민들의 정서였을 것입니다. 유자광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간신인지 뭔지 껄끄러운 존재였지만 권력과 거리가 먼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도는 야사에서 유자광을 배신자, 인간 말종으로 그려놓은 것과 조선왕 조실록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유자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신 유자광을 함양 사람들은 노비제도가 가져온 불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집단매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그를 받아주지 않는 사대부들은 그냥 개무시하고 임금에게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면서 임금에게 필요했던 더러운 일을 맡아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왕권을 지켜주는 충성스럽고 민첩한 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가의 기본 속성에 충실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정권을 쟁취하고 쟁취한 권력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는 정치가들의 기본 속성 말입니다. 현대처럼 신분제도가 사라진 사회였다면 그의 유능하고 민첩한 상황 판단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이라 할 만큼 유학이 성했던 곳이었습니다. 1450년에 태어나 1504년에 세상을 떠난 함양 출신 유학자 정여창은 유자광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인물입니다. 조선 사대부들의 스타 선비였습니다. 양반 출신으로 김종직의 문하였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 연산군 사년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 가서 죽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 당했다가 중종 때 복권된 인물입니다. 정여창은 명문 사대부 가문의 자손이면서 효심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1467년 세조 13년 이시해에 난 때 부친이 전사하자 한 달간 전쟁터를 떠돌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22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유생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연산군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는 현감으로 인망이 좋았고 무오사화 때 연산군에 의해 유배당했습니다. 성리학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면 정여창보다 유자광 편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함양 지역에는 유자광에 대한 전승이 정여창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민중들에게 호소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숭고한 모습의 백장미와 피로 물들여진 바위 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실록의 오현으로 추존된 인물과 간신의 오명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유교적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적자와 얼자, 도덕군자와 몰입애로 극과 극입니다. 세상은 근엄하지 못합니다. 민중들은 차갑게 존경하지만 또한 같이 당하는 입장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려 합니다. 함양의 유자광의 둘째 고모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큰 고모에게 모욕당한 유자광이 근처에 사는 둘째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어이구 관찰사 조카 오셨네. 하고 둘째 고모는 버선발로 쫓아나가 안방으로 데려와 절을 받았답니다. 그 뒤 큰 고모네는 망하고 둘째 고모네는 흥했다는 뒷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전승을 품고 사는 함양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함양 사람들에게는 포용이라는 정서도 강했던 모양입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네 인심이 유자광에 대한 전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는 양반들 재테크 수단, 노비는 태생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경제는 빼앗기기만 하는 노비들이 떠받친 꼴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제구조였습니다. 개인이 거느린 노비 중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외거노비는 농사나 상공업으로 돈을 벌어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떳떳한 노비와 그들에게 빌부터 사는 양반이 빈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노비나 머슴아니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조선의 노비 제도는 양반 사대부들이 소나귀에 쥐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황희, 맹사성 같은 많은 선비들이 세종을 비롯 역대 임금을 등에 업고 법을 정하고 관청을 만들어 노비 관련 송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조선 세조는 1467년 장혜원을 두어 노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천출인 영조 40년 1764년에 이르러 보민사로 개편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던 날 장혜원이 맨 먼저 불에 탔습니다. 광화문 6조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위세를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공사 노비 문서가 보관된 곳에 불지른 내막은 알려지지 않지만 판매친 곳이었습니다. 누군 누구겠어요? 노비를 사고 파는 거래는 양반들에게는 큰 돈벌이였다고 했습니다.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논밭, 소와 같이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시골 노비를 사서 한양에 팔면 수십 곱절 차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노비는 무임금 노동력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노비를 이용한 재테크의 달인으로 보여집니다. 360명이 훨씬 넘는 노비에 60만 평이 넘는 전답을 가진 농업 경영인이었습니다. 자신은 논바닥에 나가지 않아도 노비들이 알아서 모내기부터 타작에 이르는 농사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퇴계가 특히 신경 쓴 것은 노비의 혼인이었습니다.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여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노비가 되어 재산이 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로 떠받들고 있는 퇴계 이황은 재산이 많아 글이나 읽고 담론이나 즐기면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비 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인신매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알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엄살을 떨기도 했답니다. 그런 마당에 검손이 절약이니 하는 얘기는 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랬다는 주장에 그냥 그러라고 합시다. 조선에서 노비를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정부와 관료 조직이었습니다. 관료 조직의 힘든 노역은 노비들이 맡아 처리했습니다. 공노비는 관청과 공공시설에 배치되어 노동을 바쳐야 했습니다. 유섬이 할머니는 거제 관하에 배속된 관비의 신분으로 바느질 품으로 받은 품삯의 일부를 관청에 바치는 외거 관비였습니다. 역참에 배속된 관노, 관비들은 마구간 관리 같은 굳은 일을 도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대를 이어가며 맡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노비는 조선 왕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태에 공노비의 사유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은 지방 행정기관의 노비들을 빼앗아갔고 조정에 배속된 노비들은 왕족들의 수탈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노비제도가 고대 그리스 노예제도와 달랐던 점은 노예나 노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대부분 전쟁포로였습니다. 물론 노예는 세습되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주인과 동족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노예나 노비는 정치, 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노동에 종사하였습니다. 천민들이 다루는 분야가 기술이어서 기술 발전이 더디거나 정착하지 못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천민들이 다루는 기술은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펜대잡이들의 한시 몇 줄이 수레바퀴 만드는 미분방 정식보다 더 고상하게 대접받는 것이 이어져 오는 우리네 전통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이 활개쳤습니다. 추노꾼들은 세도가를 등에 업고 힘없는 지방 관속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말에 이르러서 돈으로 노비에서 면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돈 벌어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사대부들이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한 결과 한때 노비는 인구의 30%까지 점했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조선 후기에 노비의 수는 감소하여 조선 말에는 대략 10%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노비제도는 1886년 2월 6일 폐지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노비 해방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비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자 조정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노비세스 폐지를 선포했습니다. 유섬이 할머니 사후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함양고등학교 옆을 지나 위천 다리를 건넜습니다. 위천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상림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최치원의 손때가 묻었다는 곳입니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숲입니다. 길을 직진하여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 3월 함양읍 인구 1만 8,160명이고 함양군 전체는 3만 8천명입니다. 완만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중 1만 4천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눈비 오던 하늘이 해가 나자 대기가 뿌옇게 빛났습니다. 길거리에 초겨울 바람이 살살 불었습니다. 아파트 빼고는 큰 건물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농촌 도시여서 농기구 수리, 농약사, 휴대폰 가게, 옷가게, 식당, 빵집, 그런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에 자동차가 양쪽 차선을 점거했습니다. 아무도 주차 단속에 관심 없는 중소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어서 식당 찾아가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이 떼지어 앞서가며 제잘거렸습니다. 그 아이들 꽁무니를 따라 함양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편은 김양홍 스테파노 주교님과 사근도 역참이 있던 수동을 걸어갑니다. 수동은 진주에서 남원을 거쳐 전주로 가는 길목이고 한양에서 충주, 문경, 김천, 거창을 거쳐 함양으로 오는 지름길 길목이며 고려 말 1380년 8월 왜구들이 진포해전에서 패하고 내륙으로 들어와 이미 상륙해 있던 병력과 합하여 김천을 거쳐 사근역에 진을 쳤습니다. 고려는 백응념을 지휘관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근산성에서 싸워 고려군 500명이 전사하고 패했습니다. 수동은 함양군과 산청군 생초면을 맞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